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관사입니다. 드디어 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관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근데 정작 관사가 뭔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막 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어에는 관사가 세 종류나 있어요. 남성 관사, 여성 관사, 충성 관사.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정작 관사가 뭔지는 하나도 안 알려줬죠. 그냥 제 관사에 대해서 한 유일한 정보값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어의 관사는 영어의 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딱 이 말을 듣고 그리스어의 관사는 영어의 더. 오케이. 난 이제 그리스어에 대한 모든 걸 알았어. 이럴 수가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게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전 영어를 못 하거든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말을 할 거예요. 형태, 이제 종류와 형태라고 하는 게 낫겠죠.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당연히 이제 형태가 있다는 소리는 형태 변화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형태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분명해지겠지만 이 명사의 형태의 변화는 아니 뭐냐 명사의 형태 변화는 고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관사의 형태 변화도 명사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고경이에요. 고경. 그래서 이제 먼저 고경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사와 명사의 관계는 뭐냐? 관사와 명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사의 위치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날 관사를 쓰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아, 오늘부터 관사를 써야지 하고 딱 봤는데 어디다가 관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다란 문장 안에서 어디다가 관사를 써줘야 되냐?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은 관사의 뜻이에요. 뜻. 뜻을 제일 마지막에 요 관사의 용법. 도대체 관사가 뭐냐? 관사를 왜 쓰냐? 그 얘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 순서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사가 뭔지는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순서를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순서를 바꾸고 나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형태는 알고 있어야지 뭔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억가입니다. 억가. 그래서 이제 관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세세하게 말하자면 이제 형태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이 형태 변화가 이제 명사를 따라간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고경이라고 했어요.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명사가 딱 하나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 이제 더가 있잖아요. 이 더의 종류가 있어요? 그딴 거 없죠. 더는 하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더라고 읽기도 하고 D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류는 없어요. 더는 그냥 하나야. 오직 더 하나.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어는 세 개나 있어요. 관사. 하나는 남성 관사라고 하고요. 하나는 여성 관사라고 하고요. 하나는 중성 관사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다 명사예요. 어떤 명사들은 남성 명사예요. 어떤 명사들은 여성 명사예요. 어떤 명사들은 이제 중성 명사겠죠. 이렇게 세 덩이로 나뉘어요. 종류가. 그래서 남성 명사인 애들한테 붙여주는 거는 남성 관사라고 하고요. 여성 명사인 애들한테 붙여주는 거는 여성 관사라고 하고요.
중성 명사한테 붙여주는 애들은 중성 관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면 약간 느낌이 순환 논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성 명사가 뭐예요? 남성 관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남성 관사가 뭐예요? 남성 명사에 붙는 애들이에요. 이 뭔 소리야? 여성 명사가 뭐예요? 여성 관사가 붙는 애들이에요. 여성 명사가 뭐예요? 여성 관사가 붙는 애들이에요. 여성 관사는 뭔데? 여성 명사에 붙이는 애들이에요. 중성 관사는 뭐예요? 중성 명사에 붙이는 애들이에요. 중성 명사는 뭐예요? 중성 관사가 붙는 애들이에요. 중성 관사는 뭔데? 중성 명사에다가 갖다 붙이는 애들이라고. 중성 명사는 중성 관사를 갖다 붙이는 애들이라고. 중성 관사는 중성 명사에다가 갖다 붙인. 아, 나도 말하면서 헷갈리네. 제가 지금 게슈탈트 붕괴가 왔죠. 야, 이게 지금 약간 순환 논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정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기가 귀찮죠. 이렇게 일일이 막 남성 관사, 여성 관사, 중성 관사 이렇게 말해야 귀찮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자를 좀 써서 우리는 이제 인간은 도구를 쓰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아, 물론 동물도 도구를 쓰지만 우리는 약자라는 도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성 관사는 그냥 남성은 그냥 M이라고 쓰고요. 여성은 F라고 쓰고 중성은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성만 있는 게 아니었죠. 수랑 격도 있어요. 이 수랑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명사에는 다른 형태의 관사가 붙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문장이 길게 있어요. 문장이 길게 있는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어순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명사가 있고 여기에 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명사와 이 관사가 같이 세트예요, 세트. 얘네 둘이 이제 그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같이 친구야.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좀 이 사이에 뭔가 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아먹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생각을 한 거죠. 아무래도 명사가 수와 격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하면은 관사도 수와 격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해줘야지 우리가 얘랑 얘를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관사에도 수와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성에 따라서 이제 종류도 여러 개 있죠. 다시 다르게 말하자면 뭔 소리예요? 관사는 뭐가 있다? 성수격이 있다. 근데 나중에 보이겠지만 뜻은 다 똑같아요. 뜻은 그냥 더야.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에는 성 아니 성은 아니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와 격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명사가 이제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수가 이제 복수고 격이 뭐 주격이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단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격이어서 사람을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사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더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관사도 이제 이 성수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음 촬영은 촬영은 오늘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릿느릿 들을 테니까 이제 며칠 뒤에 보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형태 변화를 보여드릴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수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격이 있다는 소리는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사를 생각하면은 폭격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관사는 폭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관사는 폭격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관사는 아니거든요. 관사는 아니에요. 관사는 아니지만 마치 관사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번외편이라고 해야 되죠. 번외편으로 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제 관사 대신 붙여줍니다. 또 오라고 하는 애는 다시 말해서 폭격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폭격을 지시하느냐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지? 그냥 폭격이랑 같이 써요. 그냥 폭격이랑 같이 쓰는 애인데 관사는 아니에요. 관사는 아니지만 관사 대신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거 이제 살짝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형태 변화표는 이렇게 그려야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그 관사의 형태를 쭉 써드릴 건데요. 호, 이제 그 남성 명사, 남성 관사는 호고, 여성 관사는 해고, 그 중성 관사는 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변화를 할 텐데, 이 변화를 보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성 관사의 변화표를 제가 쭉 써볼게요. 호, 투, 호, 톤, 호이, 톤, 토이스, 투스. 지금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뭔가 명사의 고경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이제 제2 고경 명사에 남성 명사랑 여성 명사가 얘네랑 비슷하게 형태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관사도 한번 쭉 써보면 해, has, 해, can, 타임, 톤, 타이스, 카스. 얘는 얘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얘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1 고경 명사라는 걸 배웠죠. 그 중에서 이제 에타 명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물론 100% 똑같은 거 아니야. 막 무슨 막 타우가 붙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 관사가 토, 투, 토, 톤이 아니고 나도 헷갈렸네. 미치겠네. 저 혼자 미친 소리 했죠. 토, 투, 토, 그 다음에 토예요, 토. 그 다음에 이제 타, 계속 이상한 걸 쓰고 있죠. 타우가 이상하죠. 타, 톤, 토이스, 그 다음에 이제 타. 지금 보면은 이게 100% 똑같진 않은데, 100% 똑같진 않지만, 왠지 제2 고경 명사 중에서 중성 명사였던 애들이랑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외워보면은, 호, 투, 토, 톤, 호이, 톤, 토이스, 투스, 해, 테스, 테, 텐, 하이, 톤, 타이스, 타스, 토, 투, 토, 토, 타, 톤, 토이스, 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얘네예요, 얘네. 지금 이 네 개가 공통점이 뭐죠? 악센트가 없어요, 악센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센트라는 게 있었죠. 이게 에큐트든 서컴플렉스든 아니면 이제 그레이브라는 것도 있었죠. 뭔가 악센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악센트가 붙으면 참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악센트라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희한하게도 악센트가 안 붙어 있어요. 이런 그 단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영어로는 프로클리틱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클리틱스? 제가 글씨를 너무 날렸쓰죠. 이게 한국어로 뭐라고 안 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리스어 문법책 중에 한국어로 된 책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그 문법 용어 같은 거를 이제 어떤 번역어를 생각할 때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네들을 보통 후저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저어라는 애들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악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악센트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발음이었잖아요. 악센트는. 악센트는 음의 높낮이를 지시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프로클리틱스, 후저어라고 하는 애들은 악센트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음을 할 때 그 뒤따르는 애들 있잖아요. 뒤따르는 단어들과 뭔가 연계가 돼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잘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프로클리틱스.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된 단어니까 잘 모르겠지만 후접어들인데 S가 안 붙을 수도 있죠. 프로클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딱 느낌이 안 오지만은 이걸 한국어로 이제 후접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은 뭔가 딱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후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악센트를 갖지 않지만 이제 이 후접어가 있겠죠. 후접어가 있고 이제 뒤따르는 어떤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자를 보면은 아, 이름 잘 지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접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전접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미쳤죠? 접접어가 될 뻔했죠. 전접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는 몰라도 이제 이 한국어를 보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전접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뭔가 단어가 있겠죠? 이 앞에 오는 이 단어랑 뭔가 연계가 돼가지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접어라는 애는 이제 전접어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요. 나중에 생각하고 후접어라는 애는 그 자신이 악센트를 가지지 않지만 이 뒤따르는 단어들과 뭔가 연계가 돼서 악센트 발음 악센트는 뭐든 간에 이제 발음 같은 게 되거라. 그래서 그 자체는 악센트가 없더라. 그 소리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호 아이고 이게 뭐야? 호 그다음에 이제 호이 그다음에 이제 해 그다음에 이제 하이 얘네들이 지금 후저버인 거 아니에요? 후저버. 그 후저버라는 어려운 문법 표현을 제쳐놓고 말한다면 얘네들은 악센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본 다음에 아 그래? 그럼 이제 호, 두, 호, 돈 얘네도 다 후저번가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얘네는 악센트가 있어. 얘네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얘네 딱 네 개. 이 수많은 이 관사 안에서도 이 수많은 관사의 형태들 안에서도 딱 이 네 개, 이 네 개만 후저번인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관사를
쫙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순서는 단수, 복수 순서고, 그 다음에 주, 소, 여, 대 순서대로 폭격은 없다고 했죠? 없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약간 그 친척 같은 느낌으로 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사들을 다시 쭉 써볼게요. 호, 수, 호, 손, 호이, 손, 호이, 스,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해, 해, 텐, 하이, 톤, 아이스, 파스. 그 다음에, 포, 투, 토, 포, 아, 돈, 보이스, 아, 네, 이렇게 지금 싹 다 써놨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 네 개 빼고 이 후접어 네 개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센트를 안 갖는 후접어 네 개 빼고 다 악센트를 갖죠. 그런데 딱 보면은 이 속격과 역격 얘네들 다 뭐예요? 서컴플렉스 악센트예요. 서컴플렉스 악센트고 지금 대격 애들 다 뭐예요? 다 에큐트 악센트예요. 이제 중성 주격 애들 얘네도 다 에큐트 악센트예요. 그래서 악센트도 오케이.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이 네 개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다 타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우 플러스 우리가 배운 그 어미들 있잖아요. 막 명사의 어미들 막 제1고경 명사 어미, 제2고경 명사 어미와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한 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외우기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뭔가 제1고경 명사와 제2고경 명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그 봐왔다면은 딱 이 명사를 보고 명사 허접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태 변화, 곡용 뭐 그런 얘기들을 쫙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호, 호이, 해, 하이 얘 네 개는 이제 후접어, 프로클리틱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악센트가 없고 뒤따르는 단어와 연계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딱 됐어요. 근데 이제 관사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사, 명사, 일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장이 이렇게 쫙 있을 거예요. 문장이 있고 어딘가에 이제 관사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이제 명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게 명사고 관사거든요. 이제 어딘가에는 이제 뭐 관사가 있고요. 어딘가에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이제 짝지어지는 거예요. 얘네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 관사가 이 명사에 대해서 써진 관사예요. 이 관사가 이 명사에 대해서 써진 관사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관사와 명사는 성, 수, 격이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막 이런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문장 안에서 이제 관사가 하나 있고 명사가 하나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뭔가 연계가 있는 거예요. 연계. 우리가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연계가 있는 거야. 이 관사는 지금 이 명사에 대해서 써준 관사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 둘은 성도 같고 수도 같고 격도 같아요. 근데 이걸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어미가 막 뭐 오수 오온에 뭐 아니면 뭐
ASANA 뭐 이런 어미들을 쫙 보면서 아, 같다라는 게 어미가 같나? 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형태 변화가 같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 이런 경우를 보세요. 얘가 뭐냐면 이제 섬이라는 뜻의 단어이긴 한데 이제 얘는 여성 명사거든요. 이 명사에다가 내가 관사를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딱 보면 이제 이 어미랑 관사 생긴 거랑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 갖다 붙였어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미를 딱 보고 얘인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 얘는 뭐예요? 남성 관사예요. 지금 성이 달라요. 성이 다르고 이제 물론 이제 수랑 격은 이제 잘 붙여졌어요. 수랑 격은 잘 붙여졌는데 성이 달라요. 성이. 그래서 이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어미를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저도 많이 하는 실수였고요. 그냥 항상 이 어미를 일치시키려는 이 사특한 그 실수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실제로 이제 지금 얘 뭐예요? 여성이죠. 주격이죠. 단수죠. 지금 이 넷소스 뭐예요? 여성이죠. 영성이라고 했네. 미쳤죠? 더 미쳤죠? 지운데 계속 뭘 더 씌우죠? 여성이고 단수고 주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왜 안 쓰지? 이렇게 지금 넷수라고 하는 애한테 테스를 붙여줘야 해요. 테스를. 왜냐하면은 얘는 여성, 속격, 단수, 관사고 얘는 지금 여성, 뭐 속격, 단수, 명사죠. 명사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떤 위치로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 문장 안에 테스라는 애가 있고 넷수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은 얘네 둘이 지금 뭔가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해석하는데 문장을 쭉 보는데 어 넷소스 아니 뭐 넷소스는 아까 봤으니까 너무 식상하죠. 뭘로 할까? 저도 생각나는 게 딱히 없네요. 그냥 계속 넷소스 할게요. 넷손 뭐 이런 게 이런 단어를 딱 봤어요. 그래서 넷손인데 얘가 만약에 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관사라는 거는 이제 네 맘이죠.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 안에서 쭉 찾아본 거예요. 쭉 찾아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관사가 보이는 거예요. 토라는 관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생각하자. 바로 이놈이야. 이렇게 연결이 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어미를 일처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쭉 보다가 이제 얘는 아닌갑다. 얘는 아닌갑다 하고 쭉 또 보다가 이제 이런 이제 관사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중성이었고 지금 남성 관사 얘를 찾을 수가 있죠. 어, 바로 얘. 이렇게 연결이 지으면은 얘도 안 되죠.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는데 쓱쓱 보다가 이렇게 텐이라고 하는 관사를 발견하면 드디어 제대로 찾은 거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어미가 아니고 성, 수, 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성, 수, 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백날 찾아도 이제 펜이 안 보여. 그 소리는 이제 관사가 없는 거죠. 이 명사는 이제 관사와 동반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동반하는 관사는 항상 성수 격이 같은 놈을 찾아야 된다. 반대로 이제 어떤 관사를 보고 동반하는 명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때는 이제
성수격이 같은 애들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미를 일치시키면 이제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관사의 형태, 형태 변화, 고경 뭐 그런 걸 봤고요. 악센트도 봤고요. 이제 뭐 후접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사랑 이제 명사랑 동반하는 경우 같이 세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 성수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봤어요. 이제 위치에 대해서 봐야 돼요. 위치. 이 위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위치라는 거는 관사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약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냐면 형용사의 위치 아니면 뭐 이제 수식어 혹은 수식어구의 위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형용사라는 게 뭐죠? 형용사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물론 이제 뜻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용사의 기능은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이 있고 뭔가를 이제 서술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좋은이라는 뜻의 굿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good student 이러면 뭐예요? good이라고 하는 단어가 stud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학생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서술의 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가끔씩 뭐 이제 the student is good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학생 그 학생은 좋다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라는 거는 두 가지 그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능은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명사를 쓸 건데 명사랑 형용사를 같이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위치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사도 쓰고요. 명사도 쓰고요. 형용사도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위치를 순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순서들은 특별해요. 그 순서를 이제 그 수식적 위치라고 해요. 그 소리는 이제 뭐냐? 수식적 위치가 아닌 애도 있겠죠. 지금 이 수식적 위치는 어트리뷰티브 위치가 좀 그렇죠. 어트리뷰티브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수식적 위치라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수식적 위치가 아닌 애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서술적 위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로 배치가 돼 있느냐, 어떤 위치로 배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능, 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식적 위치라는 거는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한정하는 아니면 뭐 수식하는 아니면 뭐 제한하는 위치예요. 그 위치는
바로 무엇이냐?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바로 뒤에,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명사가 있겠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이 형용사는 수식적 위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써보면은, 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사가 있고, 음,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어떨 수가 있냐면,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수가 있냐면, 관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고요, 다시 관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굉장히 순서가 우리 눈에는 달라 보이죠. 근데 이 네 개의 그 경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관사 뒤에 지금 형용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상에 이 네 가지 순서, 네 가지 위치가 이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관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그리고 이제 의미 있잖아요. 의미가 다 똑같아요. 이걸 만족하면은 의미가 뭐냐? 관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관사를 이제 뭐 그라고 할게요. 그 형용사의 뜻이 있겠죠. 뭐 형용사인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가 이제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어떤 명사. 예를 들어 이제 학생. 예를 들어 뭐 그 좋은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아마 이제 그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관사도 나오고요. 형용사도 나오죠. 명사도 나오죠.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관사가 두 번 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우리한테 안 익숙하죠. 근데 그리스어는 관사가 여러 번 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관사랑 이 명사랑 이 형용사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다 성, 수, 격을 가집니다. 형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안 배웠는데 성수격을 가져요. 그리고 이 성수격이 다 일치해야 돼. 똑같아야 돼, 성수격.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지만 사실 형용사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용사 말고도 수식어 아니면 이제 수식 어구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냥 임으로 이제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관사 동그라미 명사 아니면 이제 명사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니면 이제 그리스어는 관사를 두 번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사, 명사, 관사를 또 써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아니면은 뭐 이제 관사, 동그라미, 관사, 명사 이 경우가 다 수식적 위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식어구들이 다 가능하냐면 당연히 이제 형용사 가능하겠죠.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이제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치사고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전치사랑 전차사 미쳤죠?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구죠.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구가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전치사구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뭐 당연히 이제 형용사도 될 수가 있고요. 전치사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사가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어에서 알고 있는 그 부사를 생각하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이제 무슨 경우가 가능하냐면, 명사는 명사인데 명사가 속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사 의 속격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속격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근데 하나는 분리였고, 하나는 한정이라고도 했고, 이제 수식이라고도 했어요. 뭐뭐으라는 뜻이었어요. 얘는 이미 그 수식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이미 수식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치 수식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속격이 올 수도 있어요, 명사에. 당연히 이제 전치사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고, 속격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시를, 음, 제 다른 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또 이제 뭐, 순서를 바꿔서,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꿔서, 순서를 바꾼다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에크트 악센트가 울티마에 왔는데, 뒤에 뭔가 단어가 오면은, 그 에크트 악센트가 이제 그레이프 악센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브 악센트가 됐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이게 두 개씩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레이브 악센트죠? 글씨가 지저분하죠? 이 두 경우, 일단 다 묶어서 보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관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어요.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었죠? 관사가 있고, 지금 보면은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그렇죠? 지금 이 관사랑 명사들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 관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죠? 얘네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성수격이 똑같아요. 성수격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뭐예요? 남성 주격 복수죠. 얘 뭐예요? 남성 주격 복수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그러니까 이 관사랑 이 명사랑 뭔가 연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얘 지금 뭐죠? 주격 복수, 주격 복수 남성이죠. 얘는 뭐냐면 주격 복수 남성이에요. 지금 성수격이 같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뭔가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계가 있어요. 얘도 지금 연계가 있어요. 얘도 지금 연계가 있어요. 이제 순서는 다 조금씩 다르죠. 얘는 지금 관사 있고 뭐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죠. 여기는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관사가 또 있어요. 관사가 또 있어요. 이 세 개는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성수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 뒤에 오죠.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는데 지금 얘네 셋이 지금 성수역이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뭔가 연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사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 둘이 지금 뭔가 연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이걸 일단 머리다 쏙 넣어놔야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연계가 있다. 그런 다음에 자세히 또 관찰을 해보면 얘가 뭐예요? 명사의 속격이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명사의 속격이에요. 이제 명사의 속격은 우리가 이제 수식어의 일종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죠.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관사랑 명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식어구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얘를 봐요. 얘를 보면은 우리 아직 잘 모르지만 얘가 지금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전치사에 그 대응되는 그 명사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함께 뭐를 이루고 있냐면 전치사구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전치사구 수식 어구로 인정하기로 했죠. 지금 이제 나머지도 보면 이제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그래 관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수식 어구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위치를 보는 거예요. 관사 다음에 바로 이제 수식 어구가 왔죠. 관사 다음에 바로 수식 어구가 나왔죠. 관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관사를 한 번 더 써줬죠. 그래서 관사 뒤에 바로 수식어가 왔어요. 물론 관사를 두 번 써줬지만 관사 뒤에 수식어가 바로 오는 건 맞아요. 관사 뒤에 명사가 있지만 하지만 관사를 두 번이나 써줬기 때문에 관사 뒤에 바로 수식어가 와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명사 앞에는 관사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관사를 보면은 바로 뒤에 이제 수식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애들은 다 그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그, 뭐 수식어의 뜻이 있겠죠. 그 수식, 인, 인, 참, 글씨가 안 써지죠. 뭔가 수식어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뭐뭐뭐뭐, 인, 이제 명사가 또 있겠죠. 뭐뭐인,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투 아델프라고 하는 애는 단수, 폭격, 그리고 남성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대충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형제 으라는 뜻이 있어요. 그 형제 으. 그리고 이제 엔테코라라는 이 전치사구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나라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호의 로고이가 뭐죠?
말들이라는 뜻이죠. 포이, 아들, 포이가 뭐죠? 형제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얘는 뜻이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장은 뜻이 뭐냐면 그 형제들의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나라 안의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주격이니까 주어니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 다 뜻이 똑같아요. 조금씩 이제 위치만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형용사든 뭐 수식어든 수식어구든 뭔가 이제 수식하는 어떤 게 있어요. 수식어, 구, 뭐 형용사. 그래서 뭐 전치사구 아니면 뭐 명사의 속격 아니면 뭐 부사, 형용사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순서에 따라서 이 관사와 명사와 형용사의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지금 알아본 거예요. 수식적 위치에 처하면은. 그래서 이제 관사를 여러 번 써줄 수도 있고, 관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관사 뒤에 바로 이 수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뭔가 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오면은 우리가 이걸 수식적 위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수식어의 의미가 있겠죠. 인, 이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 안에 있는 의역을 좀 하자면 나라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형제의 그 형제의 말들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명사의 속격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배열이 있지만 이 공통점은 수식적 위치로 요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좀 놀라웠던 거는 그리스어는 관사를 여러 번 쓰기도 하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봤잖아요. 네 가지 경우. 뭐 예시는 세 개밖에 안 들었긴 한데 이 네 가지 그 수식적 위치들을 보면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위치의 배열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조점 같은 게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너무 이제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뉘앙스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강조가 있다라는 느낌만, 뭔가 이제 조금씩 뭘 강조해 주니까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명사의 속격 있잖아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미 수식, 한정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굳이 뭐 위치에 따라서 뭐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수식하고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수식적 위치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봤던 예시를 사용한다면 호의, 로고의 하고 그 다음에 투 아까 예시가 이거였나요? 이거였나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썼었으면 지금 봐보세요.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죠. 얘네 둘이 뭔가 성수의 같아서 연계가 있죠. 그런 다음에 보면은
명사의 속격이 있는데 이 앞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얘 지금 관사 없죠, 지금 이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식적 위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식적 위치가 아니어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수식의 의미로, 참 이 한국어를 못 쓰죠. 수식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 아델프라고 하는 애가 호이 로고이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굳이 이 수식적 위치라는 걸 안 배워도 이 명사의 속격이라는 애가 이 명사 혹은 이제 관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닌 걸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수식적 위치는 우리가 왜 배운 거예요? 수식적 위치 안 배워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식적 위치로 써주면 장점이 있어요. 뭔 장점이 있냐? 명사의 속격이라는 건 수식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꼭 얘를 꾸미라는 법은 없잖아요. 뭔가 이제 문장이 이제 길게 뭔가 단어가 앞뒤로 뭔가 더 있고 얘가 지금 막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맨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줄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야. 근데 얘를 수식적 위치로 써주면 아 얘는 이제 뭐 다른 애들이 아니고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딱 얘를 꾸며주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속격을 수식적 위치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써주면은 뭘 수식해 주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좀 쉽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형용사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웠지만 형용사도 뭐 가능하고요. 전치사구, 부사, 이제 심지어 이제 명사의 속격까지 얘네들이 다 수식적 위치라는 게 있다. 수식적 위치는 관사 바로 뒤에 뭔가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때 그 수식적 위치를 해서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 명사랑 이제 그 수식 어구 앞에 있는 그 관사가 서로 이제 성수격이 일치가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왔나요? 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죠. 근데 정작 관사가 뭐예요? 하면 몰라요. 우리가 그걸 하나도 말 안 하고 이제 관사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했죠. 정작 알아야 되는 건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관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관사의 의미, 쓰임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이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힌트 느낌으로 이렇게만 적어놓을 거예요. 이거 영어의 더예요. 영어의 더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해설을 한국어로 해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특정한 개개의 것임을 의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볼게요. 사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히 뭐 생각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이 가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장을 딱 보면 사람이 약하다 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그걸 써놓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겠죠. 막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한 놈, 이 한 놈. 이게 뭐예요? 그 놈이죠. 그 놈.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만 욕하는 거예요. 이 특정한 어느 개개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뭘 쓸 수 있냐? 그 앞에다 이제 관사를 아름답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사랑 명사가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사람입니다. 네,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그리스어로 또 예시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 이제 유익하겠죠. 아, 지우기가 왜 이렇게 귀찮아. 다시 처음부터 쓸게요. 관사 의미. 관사 의미의 이제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개별의 것임을 가리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은 번역하면 그예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이제 그거, 그놈, 그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포, 아델포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걸 번역하면 이제 그 형제예요. 그 형제. 우리가 그냥 형제라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형제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예를 들어 이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셋째야, 셋째. 그럼 이제 첫째 형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둘째 또 뭐 둘째 형이 있을 수가 있죠. 셋째는 나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하죠. 그 형제라고 하는 거는 얘네를 이제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많은 형제 중에 어느 한 놈, 그놈.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둘째 형을 엄청 싫어해. 그래서 그 둘째 형을 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놈, 그 형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 만든 것 중에 그놈 그런 쓰임새가 지금 이 첫 번째 관사의 의미다. 그. 근데 이게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그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이제 그 관용적인 느낌으로는 이거 단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수도 가능해요. 복수도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이스,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번역하면 사람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반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지구죠. 지구.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 네모 박스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이제 인류 전체, 인류 전체. 인류 전체 이제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것 중에서 이제 특정 개별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분명히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몇 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가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이놈들한테만 그놈들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에도 이제 그 관사를 이런 특정 개별의 어쩌고저쩌고 쓰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사의 의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한마디로 이제 특정 개별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쓸게요. 특정 개별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적
in 지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쓸게요. voice 안트로 voice voice 안트로 voice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사람 우리가 이제 그냥 번역할 때는 사람들에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봤던 이 특정 개별의 뜻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긴 한데 인류 전체는 아니고 이 그놈들 몇 명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적인 쓰임새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지금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특정 개별로 해석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줬죠. 들자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종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사람에게가 돼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우리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죠. 이 조그마한 지구에 막 80억 명이 살고 있어. 인류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전부 다의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에게 죽음은 불가피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인류 몇 명한테만 죽음이 불가피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인류 전체한테 불가피한 거야.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는 죽고 플라톤은 살아.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쓰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또 단수로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단수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호, 안트로, 호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쓴 다음에 호를 보고 그를 이렇게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종적인 쓰임인 거야. 그러면은 이걸 다시 싹 지우고 그냥 인 안간이가 돼버렸죠. 미쳤죠.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가 지금 인간 전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문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구가 지금 특정 개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종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뭘 골라야 돼요? 어떤 게 진짜야?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딱 이 관사를 맞추셨어. 관사와 명사를 맞추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문맥이 해결해줘요. 문맥.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오겠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종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이 살인했다. 이거는 특정 개별의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살인자일 리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알아야 되고 그래도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이게 특정 개별인지 종적인지 문맥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건 진짜로 해석이 여러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문장은 하나지만 해석이 여러 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인들이 문장을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서 알아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까지 봤던 명사는 이제 관사랑 명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특정 개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얘네들을 지금 쓸 때는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명사가 예를 들어 뭐 사람, 뭐 동물,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책, 이런 거 뭐예요? 구체적이죠, 구체적. 그런데, 그런데 안 그런 명사가 있단 말이야. 명사는 명사거든요. 명사는 명사인데 추상적인 명사들이 있어요. 추상 명사.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정의로움이라는 명사가 있을 수 있죠. 정의로움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는 구체적이에요? 아니죠. 이건 뭔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의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딱 우리가 이제 그걸 이름을 부르려고 이걸 명사로 쓰긴 했지만 이 딱 구체적으로 뭔가 딱 어떤 대상을 짚을 수는 없어요. 정의로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탁월함, 뭐 도덕성, 선함. 또 뭐가 있을까? 어, 음, 아, 뭐가 있을까? 뭐 신성함.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이 지금 특정 개별로 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 종적으로 쓸 수 있나? 이것도 아무래도 어렵겠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지우개로 지우는 게 제일 귀찮습니다. 이거 찍다 보면은 목소리가 제일 아프고요. 하도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 게 제일 귀찮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어 도덕이라는 게 뭐 공자의 도덕이 있을 수도 있죠. 맹자가 생각하는 이제 도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도덕을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칸트가 생각한 도덕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뭐 옆집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죠. 옆집 아저씨가 생각한 도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도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도덕 전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이 종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개별 도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도덕. 다른 도덕 말고 이 공자. 나 이 공자만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할 거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특정 개별한 어떤 도덕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은 할 거야. 가능은 한데 이런 이제 너무 이제 막 나가는 경우 말고 우리가 이제 엔간해서는 이 추상명사는 아무래도 조금 위에 있는 뜻으로 쓰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관사를 갖다 써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레테라는 게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함이라고 하면 약간 좀 유식한 단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근데 지금 요 관사가 붙었죠. 이거는 이제 딱히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탁월함이죠. 지금 주격이니까 단수 주격이니까 딱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상 명사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뭐 해석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탁월함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관사는 그냥 장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추상 명사에다가 관사를 갖다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뭐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청나게 유명한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유명해요, 유명해. 엄청 유명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 유명한 이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제우스 모르는 사람 없죠? 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알죠. 제우스. 이제 그냥 뭐 그 하늘에서 번개 쏘는 이상한 할아버지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맨날 번개 쏘고 막 뜬것이 막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결혼하고 막 그 이상한 그 신 있죠? 그 이상한 할아버지 신. 그 제우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호메로스 있죠. 이 그리스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시인이죠, 시인. 근데 시인인데 그냥 시인이 아니야. 엄청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80억 명이면 80억 명 중에서 아무래도 한 40억 명 정도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아니면 뭐 60억 명 정도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싶은 엄청 유명한 시인이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사를 갖다 붙여줘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해석은 딱히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호, 호메로스, 악센트가 어떻게 되더라? 응. 호 호메로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호 호메로스는 뭐예요? 그냥 호메로스가 이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름은 그냥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제 이야기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쟤도 말을 하고 나도 말을 하고 쟤도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랑 예를 들어 이제 뭐 박기영이라는 사람이랑 뭐 예를 들어 뭐 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 칸나라는 사람이 있어. 박기영이라는 사람이랑 키 칸나라는 사람이랑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대. 진짜? 난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 넌 오늘 처음 들어보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메로스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보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해준 거잖아. 언급을.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이렇게 써줘요. 뭐 해석은 음, 이 경우에는 이제 글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죠. 그냥 호메로스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언급을 해오고 있었던 그 호메로스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해석을 붙여줘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의미가 뭐야? 또 있어요, 의미가. 의미가 정말 많죠, 관사는. 의미가 정말 많은데 이 중에 뭔지를 아려면은 아무래도 눈치가 있어야겠죠. 지금 관사를 배운다고 하는 건 사실 눈치 싸움을 하는 게 눈치 싸움. 여러분의 적절한 눈치, 이 문맥을 캐치하는 그 능력,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게 소유대명사로 쓸 때가 있어요. 소유대명사. 이거는 이제 좀 문장을 봐야 느낌이 오는데 이것도 이제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놈이 선물을 나에게
줬어.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이 선물이라는 명사에다가 관사를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관사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을 딱 보니까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그놈이 나한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놈 의 선물이에요. 의 선물. 이 의가 뭐냐면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의 선물을 나에게 준 거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대명사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딱 그 문맥을 보니까 이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 게 분명한 거야.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의미로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문장을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스 문장을 하나쯤은 하나? 음. 책을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예시가 두 개 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웨이브 악센트가 돼야겠죠. 뒤에 뭐가 더 오니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안 배운 단어가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얘는 지금 이름이죠. 호메로스죠. 호메로스. 얘는 뭐냐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우리가 지금 문제의 관사가 있어요. 관사. 얘가 지금 처음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교육하다, 뭐 가르치다라는 동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가르치곤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봐도 이거 뭐예요? 주격이죠, 주격. 얘는 뭐예요, 얘? 얘는 지금 보니까 이제 대격이에요, 대격. 대격이고 대격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치껏 이게 이거 직접 목적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호메로스가 근데 지금 이 관사가 있죠? 이 관사는 왜 붙여졌냐면 호메로스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 문장 앞에 뭔가 문장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뭔가 이제 더 문장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앞에서 언급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 수많은 이제 호메로스 중에 호메로스 한 놈, 호메로스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부 다가 아니고 필 그 한 놈, 그 놈, 그 호메로스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500명 있어. 지금까지 이제 옛날 한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딱 500명 있어. 근데 그 500명 전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호메로스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 이제 글을 붙여주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해석을 할게요. 호메로스가 이거 뭐예요? 형제죠? 형제를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뭘 빼먹었냐면 관사의 해석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관사의 해석을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발휘해야 돼. 눈치를. 호메로스가 형제를 가르쳐줬대. 누구의 형제야? 물론 이제 남의 형제를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남의 형제를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형제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형제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메로스가 형제를 가르쳐줘. 누군가의 형제를 가르쳐준대. 그러면 아무래도 호메로스의 형제의 가능성이 크겠죠. 호메로스의 형제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형제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형제. 그의. 그래서 호메로스가
가르치곤 한다. 그 형제들. 수많은 형제 중에서 그 형제. 다른 형제가 아니라 이 그 형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형제. 호메로스의 형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치로 이 관사에다가 소유 대명사의 의미를 갖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예시를 볼게요. 예시는 뭐 여러 개 보면 좋죠. 예시 여러 개 본다고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설명은 많을수록 설명은 많을수록 좋겠죠.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은 잘 지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전자기기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너무 지우기가 힘들어요. 뭐 다른 예시로 책에는 이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예시를 지금 그대로 베끼고 있는 거예요. 글씨처럼 보이죠? 정답은 위였습니다. 네, 글씨를 참 못 쓰죠. 호메로스예요. 아, 참 글씨를 너무 못 쓰죠.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호메로스. 그럼 이제 도라 토 아델포 그다음에 템페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호메로스 이거 그냥 해석할게요. 호메로스가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지금 딱 보면 뭐예요? 복수이고 이 경우에는 대격으로 쓰였거든요. 이제 대격은 이제 뭐뭐을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복수 대격이고 그래서 이제 선물 줄을 하고 그 다음에 관사가 있죠. 관사는 일단 잠깐 비워놓을게요. 넘어가고 이거 뭐예요? 형제에게죠. 그리고 이게 남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단어잖아요. 안 배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뜻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내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관사죠. 호메로스가 선물들을 형제에게 보내는 중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호메로스가 예를 들어 김철수 형제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김철수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선물을 보낸다면 자기 가족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옆집 호메로스가 옆집 철수를 좋아해. 호메로스가 옆집 철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메로스가 옆집 철수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옆집 철수의 형제에게 선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야, 나 너희 동생한테 아니면 아니면 너희 동생, 너희 형한테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나 잘했지? 나한테 이제 나에게 호감을 가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자기 형제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눈치껏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의 형제인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호메로스겠죠. 그래서 호메로스가 선물들을 그 형제에게 보내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제 수많은 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껏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였냐면은 관사의 뜻이었어요. 뜻, 의미, 용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관사가 이렇게 뜻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뜻이 많은데
그럼 이제 관사를 무조건 써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번외가 있어요, 번외. 번외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유일해요, 유일.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잘 알려져 있어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관사를 안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빡칠 수가 있어요. 왜 빡치냐? 야, 유명한 이름 관사를 써준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어쨌든 간에 뭔가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이하고 잘 알려져 있고 이거 뭐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야? 관사를 써준다며? 안 써주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관사를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는 거예요.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는데 유명한 이름에다가 관사를 붙인 경우에는 딱히 이제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식행위 삼아 붙여주는 건 느낌으로 이제 의미를 딱 정할 수는 없겠죠. 그냥 뭐 호메로스가 무슨 호메로스? 그냥 호메로스가 호메로스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호메로스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하지만 그럴 거면은 굳이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안 써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디 어디에서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아고라라는 단어는 광장, 뭐 시장, 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이제 광장이라는 뜻도 있고 시장이라는 뜻도 있고 분명 그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에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에 뭐 스파르타에도 광장이 있고요. 이오니아에도 광장이 있고요. 크레테에도 광장이 있고요. 이런 뭐 마케도니아에도 광장이 있고요. 그 외에 뭐 북아프리카 식민지에 광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광장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광장이 하나 있어요. 아고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테네에 광장이 있거든요. 아테네 광장이 그 아고라가 굉장히 특별해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이 아테네에 광장이 딱 한 개 있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전체 도시에 광장이 딱 하나 있어. 유일해. 오, 이 광장이라는 장소가 너무 독특해.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사를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관사가 없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뭐 아테네 광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외를 생각을 해보면 관사를 안 쓰기도 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여기서 아직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들으세요. 진정한 번외가 있어요. 진정한 번외. 진정한 번외. 원래 그리스어는요. 관사를 네 마음대로 써요. 다시 말해서 관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껏 행동해야 돼. 눈치껏. 그냥 관사를 안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충 뭐 관사를 넣은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우리가 막 작문을 할 때는 막 더라던가 뭐 on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볼 거예요. 막 영어 교사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서 기영, 너 왜 더를 이따구로 썼어? 여기는 더를 넣으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는 더를 반드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인생은 아카데미가 아니죠. 그리스인들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어를 쓸 때는 그 관사를 엄청 꼼꼼하게 따지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사를 지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래요.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땐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쓸 때가 있고 우리가 쓸 때는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쓸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관사를 만약에 써줬다면 관사를 써줬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다섯 개를 쫙 보고 나서 어떤 거에 해당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관사를 아주 안 써줬으면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안 써줬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는 지 마음대로 갖다가 막 자유롭게 막 쓰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꼼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관사의 용법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형태도 배웠고 용법도 배웠고 뭐 위치도 배웠고 또 뭐 배웠지? 성수격 일치 뭐 이런 것도 배웠고 되게 많은 걸 배웠죠. 이 정도면 관사에 대해서 앵간한 거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꽤 많은 걸 배웠다. 우리가 그리스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문법이란 게 양이 문법의 양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어 책을 다 읽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어 책에 있는 모든 문법을 다 읽어보겠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일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에 있는 어떤 학자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그리스어 책들을 다 읽어보고 두툼해요. 두께가 엄청 두툼해요. 두툼한 책을 세 권인가 두 권인가 네 권인가 네, 정확히 기억 안 나. 아무튼 여러 권으로 썼어요. 문법서를 쓴 거예요. 문법서. 이 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어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놓고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이 문법서를 쓴 사람도 이걸 쓰는데 평생을 다 들인 거예요. 하물며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다 읽겠어요? 그럴 순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도 이게 좀 에바였던 거죠.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걸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스마이스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건 독일 사람이었고요. 독일 사람이 어떤 이제 그리스어만 하고 사는 사람이죠. 진짜 밥 먹는 시간이나 자는 시간 빼고 다 그리스어만 한 거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존경할 만한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어쨌든, 독일에 있는 사람이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리스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두툼하고 권수도 많은 문법서를 만든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읽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건 학자들한테도 말이 안 되거든. 아무리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학자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한 거예요. 열심히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이스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권짜리 문부책을 만든 거예요. 한 권이긴 한데 이게 좀 두툼해요. 두툼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글씨도 엄청 작아요. 어쨌든 한 권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학자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제 누구야 이제 학습자들이다. 학습자들. 학습자가 보면 이건 좀 에바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얇게 한 권은 한 권인데 더 얇게 이렇게 문법책을 만든 거거든요.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관사의 문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그 문법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이제 살면서 본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어의 관사의 문법을 다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공부하는 건 에바예요. 솔직히 스마이스 뭐 이런 책, 이 책도 너무 두꺼워요. 한 권이긴 한데 너무 두껍긴 해요. 이것도 에바예요. 우리는 딱 이만큼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학습자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듯함을 느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런 미친 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미친 책은 논외예요. 이 책은 저도 이거 다 안 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바보가 해요? 저 바보거든. 나는 바보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이만큼, 딱 이만큼 안에서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배울 거는 거의 다 배운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 기분이 뿌듯해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뿌듯하다. 우리는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